최근 중동 6개의 산유국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최우선 협력 대상국입니다. 원유와 핵심 자원을 가장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아니, 세계 석유 시장을 쥐고 흔드는 나라들이 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다니요? 한국같이 조그만한 나라가 무슨 힘이 있길래 미국, 유럽, 일본도 제치고 1순위가 된 겁니까? 이 상황 뒤에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며 그중 71%를 다시 중동으로 되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만의 기술력을 더해서 말이죠. 도대체 한국이 중동에 쥐고 있는 카드가 무엇이길래 지금 이 순간 그 카드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걸까요? 중동이 한국을 1순위 VIP로 대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이 최우선 협력국이라고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회의실 뒷자리 어딘가에서 비웃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곧이어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들이 따라붙었고 그 소리들이 공기를 타고 회의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당시 함부르크 본사 대회의실에는 유럽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임원들과 분석가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동 에너지 시장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회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전환되더니 사회자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최근 중동 6개국 대사들이 거의 동시에 발표한 공동 성명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6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중동 석유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굵은 글씨로 한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최우선 협력 대상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작게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핵심 에너지 자원을 가장 먼저,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이 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본사수석 임원 한스 크루거가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스는 유럽 에너지 업계에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독일 화학기업 출신으로 저보다 경력도 길고 회의실에서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가 비웃으면 회의실 분위기도 은연중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저거 외교 수사야. 한국이 기름을 많이 사주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산유국이 갑이고 한국은 을이야. 갑이 을에게 좀 잘해주는 척하는 거라고. 에너지 업계에서 이런 성명이 얼마나 흔한지 알잖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이 원유를 쥐고 있고 한국은 그것을 돈 주고 사는 나라입니다. 공급을 줄이면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가격을 올려도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산유국이 구매국을 최우선 파트너라고 부른다는 것은 고객을 향해 당신이 VIP입니다 하고 말하는 상술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수도 커피잔을 들고 나가면서 별것도 아닌 성명 하나 가지고 분석팀이 너무 민감하게 군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서려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외교 발표라면 나라 하나나 둘이 했겠지요. 그런데 중동 6개국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취지로 하필이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좋은 고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핵심 공급 파트너라는 수준의 표현을 써가며 우연히 이렇게 6나라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의 원유 수입 통계를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숫자는 세계 5위라는 순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라는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것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한 해에 원유 수입에 쓰는 금액이 약 117조 원, 석유 제품까지 포함하면 155조 원에 가까운 규모. 저는 단위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나라가 매년 그 돈을 중동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독일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일본보다도 밀리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입니다. 인구도 한국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런 나라보다 원유를 더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함부르크 항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엘베 강 위에서 화물선들이 저녁빛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중동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고객이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중동 대사들의 공동 성명 원문을 찾아 하나씩 읽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을 단순한 구매국이 아닌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라는 표현을 써가며 언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한국은 공급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는 국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카타르 대사는 한국과의 장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오만, 바레인의 발언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고객에게 건네는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에너지 업계에서 수많은 외교 문서와 협약서, 협상 자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언들에는 진심으로 한국을 붙잡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도대체 한국은 중동에 뭘 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한 번 들어서자 더 이상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유럽 정유 산업의 축소를 알리는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독일 내 정유소 추가 폐쇄 계획, 친환경 전환에 따른 화석연료 투자 위축, 유럽 에너지 산업의 장기 침체를 예고하는 분석 보고서들이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구 반대편의 한국은 중동의 가장 강력한 산유국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코웃음을 쳤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한스의 그 가벼운 말투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세계관에 금이 가는 소리인지 그때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항공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행선지를 입력했습니다. 인천, 한국.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 아직 인정하기 싫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이 쌓아 올린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저는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울산이었습니다. 한국 최대의 정유 단지가 자리한 그 도시로 노트북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를 왜 중동이 이렇게까지 붙잡으려 하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새벽, 저는 독일 본사 데이터룸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복도불을 켜는 것도 제가 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이른 출근에 대해 한마디 건넸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간밤 내내 어떤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데이터 앞에 앉아야 한다고 30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화면 위의 숫자들은 제가 오랫동안 의심 없이 믿어온 상식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현황부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 수입량 변화 추이, 국가별 공급 비중, 결제 방식과 계약 구조, 정유 제품 수출 현황까지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파일을 열 때마다 숫자들이 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껏해야 독일보다 조금 더 많이 사는 수준이겠거니 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정도의 나라입니다. 독일의 절반 수준인 나라에서 그 이상을 살 것이라고는 막연하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쌓아놓고 나란히 비교하자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한 해에 수입하는 원유 물량은 약 10억 배럴을 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1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석유 제품까지 포함하면 15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들을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과 하나씩 나란히 놓았습니다. 독일과 비교해도 한국이 컸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경제 대국들과 나란히, 심지어 일부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단위로 나눠보면 한국은 매일 수백억 원어치의 원유를 중동에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상이나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에너지 거래에서 결제 안정성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금이 제때, 정확하게, 문제없이 들어오느냐 아니냐는 산유국 입장에서 공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흥정하고, 지연시키고, 조건을 들이미는 고객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정대로 현금을 보내는 고객 중 어느 쪽을 더 소중히 대하겠습니까?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단 한 번의 결제 지연도 없이 꾸준하게 대규모 거래를 이어온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의 국가별 원유 수출 비중이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원유 수출 비중은 전체의 32%가 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약 14%. 두 나라만 합쳐도 한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전체 기름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묶여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내일부터 구매처를 미국산 원유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와 UAE는 그 엄청난 물량을 어디서 메워야 할까요? 인도, 중국, 유럽?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나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조건을 끊임없이 바꿉니다. 유럽은 친환경 전환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국처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대형 고객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갑과 을의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스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한스, 사우디 수출 비중 자료 봤어? 단일 국가 기준으로 한국이 32%야. UAE까지 합치면 한국 하나의 절반 가까운 비중이 묶여 있어. 한스는 파일을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숫자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토마스, 그래도 기름이 없으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해. 산유국이 수도꼭지 잠그면 끝나는 거잖아. 반대로도 생각해봐. 한국이 구매를 멈추면 사우디도 흔들려. 이건 한쪽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라면 그걸 무조건 갑과 을로 나누는 게 맞아? 한스는 즉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그도 그 질문 앞에서는 잠시 말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몇몇 임원들이 그날 처음으로 중동 입장에서는 독일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거래처일 수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말이 이제는 회의실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중동 파트너사의 에너지 컨설턴트와 화상 회의를 잡았습니다. 오만 출신으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벼운 투로 떠봤습니다. 솔직히 한국 정도면 대체 가능한 시장 아닌가요? 인도나 중국 규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는 즉각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대금 결제 방식이나 계약 조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수시로 바꾸고 협상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결제하고 가장 꾸준하게 대량으로 사고 가장 오랫동안 신뢰를 유지해온 파트너입니다. 독일이나 유럽은 친환경 정책 탓에 수입 물량을 계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 빈자리를 계속 채워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을 잃는다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현장의 현실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 내놓는 날 것 그대로의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함부르크의 11월 하늘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에너지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뇌리에 박혀있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소비국. 한국은 그냥 원유를 사다 쓰는 나라,
그 인식이 얼마나 단순하고 게으른 생각이었는지를 데이터 하나하나가 조용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배에서 위스키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천천히 두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원유에 의존한다. 하지만 중동도 한국이라는 거대한 현금 고객에 의존한다. 두 줄을 나란히 써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 다만 그 사실을 한쪽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풀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동 6개국이 동시에 그 정도 수준의 언어를 선택했다면 분명 한국에서 돈 이상의 무언가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술인지 설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데이터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울산 정유단지. 한국 최대의 산업 심장이 뛰고 있는 그곳으로. 저는 노트의 마지막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을이 아니다. 중동이 먼저 붙잡아야 하는 존재다. 그 문장 끝에는 여전히 커다란 물음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물음표를 지우기 위해 다음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마주한 것은 낯선 공기였습니다. 독일의 11월과는 다른 차갑지만 어딘가 다른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날아왔는지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30에 가까이 세계 주요 정유 현장을 돌아다닌 사람이 중동 산유국들이 붙잡으려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알면 비웃을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의문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울산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창 너머로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크고 작은 공장 굴뚝들이 시야에 들어왔고 그것들은 울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크기가 각각 다른 원통형 저장 탱크들이 수십 개씩 들판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다 정유시설입니까? 네, 이 일대가 전부 울산산업단지입니다. 정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소까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눈앞의 규모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도시를 품고 있는 것인지, 도시가 공장 안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현장 안내를 맡은 사람은 한국정유사의 부사장 박준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조용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건넸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로서 쉽게 감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니까요. 박준성은 저를 전망대로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울산 정유단지의 정형은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감각을 단번에 무너뜨릴 뻔한 장면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단지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고 거대한 분리탑들이 수십 개씩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항만 쪽에는 초대형 유조선이 여러 척 동시에 접안해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메모할 생각도 질문을 던질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베르너 씨? 박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군요. 저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칭찬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 루르 공업지대도 컸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아부카이크도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그것들과 종류가 달랐습니다.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비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맞물려 있고 항만과 배관과 저장기지와 화학단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된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로 노는 설비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된 것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시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박준성은 저를 중앙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단지 전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화면을 보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도 제어실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 규모에서 이런 차분함이 유지된다는 건 시스템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준성이 꺼낸 숫자가 저를 진짜로 멈추게 했습니다. 이 공장 하나의 하루 원유 처리량이 84만 배럴입니다. 200리터짜리 드럼통으로 환산하면 약 670만 개 분량입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런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계 단일 정유 공장 처리량 순위에서 한국 공장이 상위권에 3곳이나 들어갑니다. 울산이 2위, 여수가 4위, 온산이 5위입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3곳이 동시에 세계 탑5 안에. 독일은 공장 하나를 짓는데 수십 년의 논의와 규제 검토를 거칩니다. 한국은 도시 규모의 공장을 3개나 세계 최상위권의 처리 능력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장 탱크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20만 배럴짜리 대형 탱크들이 수십 개씩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탱크 하나의 높이가 건물 몇 층에 맞먹었고 그런 탱크들이 시야가 닿는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탱크 하나의 둘레를 직접 걸어보려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항만으로 이동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자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동시에 저반의 하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원유가 탱크로 흘러들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정제된 제품이 선박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이 같은 항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원유와 나가는 제품이 동시에 처리되는 구조군요. 네, 입출하를 분리하면 비효율이 생깁니다. 저희는 한 번에 같이 돌립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렸지만 이것을 실제로 운용하려면 물류, 설비, 인력 시스템이 모두 정확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한쪽이 조금만 틀어져도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저는 처음으로 독일 루르 지역의 공업단지와 이곳을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규모, 효율, 연결성. 솔직히 말하자면 밀렸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정밀공학의 정수를 모아놓은 루르 단지가 이 울산 앞에서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스스로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박준성이 그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시찰 전체를 정리해 줬습니다. 한국은 땅이 좁고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압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땅에 여유롭게 배치하는 것과 좁은 땅에 꽉 맞게 집어넣는 것.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배관과 탱크와 분리탑이 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낮에 봤을 때보다 오히려 야경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울산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원유가 들어와서 가치로 바뀌는 하나의 거대한 변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환 장치는 중동의 원유를 가장 비싼 제품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독일 본사의 한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는 반갑게 받았습니다. 어때, 토마스? 그냥 큰 공장이지?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아니, 한스, 내가 틀렸어.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야.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나라야. 전화기 너머에서 한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그냥 두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와서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공장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내 숨을 잠깐이나마 멎게 만든 공장은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시찰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울산 정유 단지의 그 야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설비가 정밀했습니다. 연결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직 하나의 반박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원유가 있어야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아무리 큰 공장이라도 처리하는 원유의 질이 나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중동산 중진류를 주로 씁니다. 중진류는 다루기가 까다롭고 일반적으로는 경진류보다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설이 만들어내는 수익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준성을 다시 만나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그 의문을 꺼냈습니다. 어제 규모는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좋은 원유를 넣어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동산 중진류는 한계가 있잖아요. 박준성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외로 여유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좋은 원유만 써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는 겁니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원유를 넣어서 가장 비싼 제품을 가장 많이 뽑아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소화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박준성이 원유 샘플을 직접 꺼내 보여주면서 그 말의 의미가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경질류는 색이 밝고 점도가 낮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다루기 쉬운 기름이었습니다. 반면 중동산 중진류는 달랐습니다. 색이 어둡고 끈적했으며 유황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불순물 함량도 높았습니다. 일반적인 정유소에서 이 원유를 처리하면 고급 제품보다는 저가 연료나 아스팔트, 잔사유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경질류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동산 원유가 상대적으로 더 싸게 거래되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싼 원유로 더 큰 돈을 법니다.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싼 원유를 쓰면서 더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박준성은 저를 고도화 설비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유소는 원유를 끓여서 분리합니다. 온도에 따라 가벼운 성분은 위로 올라가 휘발유나 경유가 되고 무거운 성분은 아래에 남아 잔사유나 아스팔트가 됩니다. 중진류를 넣으면 무거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값싼 부산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지는 부분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도화 설비는 그 버려지는 부분을 다시 처리합니다. 유동층 접촉 분해 설비, 수천 분해 설비, 딜레이드 코커 같은 장비들이 잔사유를 한 번 더 분해하고 그것을 다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석유화학 원료로 바꾸어 놓습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고도화 설비가 있는 공장과 없는 공장이 뽑아내는 고급 제품의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남들이 버리는 부분에서 돈을 만듭니다. 저는 그 말을 2번 곱씹었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부분에서 돈을 만든다. 찌꺼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원유를 사더라도 한국 정유소는 더 많은 고급 제품을 뽑아내고 버려지는 저가 부산물을 최소화합니다. 투입 원가는 낮고 산출 부가가치는 높은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저는 자동차로 비유했습니다. 같은 연료를 넣어도 더 멀리 가는 엔진이 있는데 그 차이가 단순한 효율 개선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정유소는 왜 이 투자를 안 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규제, 설비 투자 비용, 주주들의 단기 수익 요구,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데 따른 거대한 저항감. 유럽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고도화 투자 대신 처리하기 쉬운 경질유를 수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어떤 원유든 최대한 쥐어짜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기술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정유소도 고도화 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죠? 박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유럽은 비용과 규제 문제로 고도화 투자를 줄여왔습니다. 경질유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었고 한국은 좋은 원유를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원유를 어떻게든 비싸게 바꿔야 했으니까요. 약점이 기술로 바뀐 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은 좋은 원유를 찾아다녔고 한국은 나쁜 원유를 가장 비싸게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길인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온 쪽이 지금 사우디의 선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대한 자부심보다 한국에 대한 경외감이 처음으로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준성이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중동산 중진류의 성분 분포와
한국 정유소가 거기서 뽑아내는 고급 제품 비율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일반 정유소와 한국 고도화 정유소의 제품 구성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원유를 넣었을 때 한국 정유소가 만들어내는 고급 제품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버려지는 잔사유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박준성이 말했습니다. 중동은 무거운 기름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기름을 가장 비싼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정유소를 흔히 지상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중동은 땅에서 원유를 뽑지만 한국은 공장에서 돈을 뽑습니다. 지상유전, 그 한 단어가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중동이 천연 유전을 가졌다면 한국은 그에 맞먹는 인공 유전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중동의 유전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한국의 유전은 기술이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분해 설비들이 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동은 원유를 팔고 한국은 그 원유의 가치를 완성한다. 사우디가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제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이 가진 원유를 가장 비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파트너였습니다. 사우디의 선택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판단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시찰 사흘째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울산 정유 단지의 규모, 고도화 설비의 논리, 박준성의 말들이 뒤섞여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S-오일이라는 한국 정유사의 지분 구조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용으로 열어본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숫자 하나가 저를 의자에 붙박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지분율 63%.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 한국 정유사의 지분 절반 이상을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무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63%라는 숫자는 달랐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였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한국 정유 산업을 단순히 사업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전략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야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우디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성은 저를 울산 외곽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멈춰서야 했습니다. 거대한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관, 분해 설비, 저장 탱크, 석유화학 시설이 동시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 하나를 새로 짓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박준성이 말했습니다. 공사비만 약 9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9조 원, 그 돈을 사우디가 자국이 아닌 한국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도 땅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굳이 한국에 이 규모의 시설을 지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 의문을 박준성에게 직접 던졌습니다. 왜 사우디는 이런 시설을 자국에 짓지 않고 한국과 함께 짓는 겁니까? 박준성은 잠시 공사 현장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유로 가장 비싼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한국이 앞섭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때 독일 본사의 한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스는 이미 샤힌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토마스, 그거 그냥 사우디가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 아니야? 별 의미 없는 투자일 수도 있잖아. 저는 현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스, 9조 원짜리 별 의미 없는 투자는 없어. 여기서 직접 보면 달리 생각하게 될 거야. 한스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성은 샤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TC2C였습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설명을 듣자마자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보통의 정유 공정은 원유에서 중간 정제 단계를 여러 번 거친 뒤에야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립니다. 그런데 TC2C는 원유를 바로 석유화학 제품으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중간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이 줄고 수익성이 오르고 생산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박준성이 물었습니다. 여기입니까? 네, 울산입니다. 저는 천천히 공사 현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독일도 못했습니다. 미국도 못했습니다. 중동도 못했습니다. 그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한국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에너지 업계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는 소식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중심에 있던 나라는 독일이었고 미국이었고 때로는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가장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우디 아람코의 고위 임원을 만났습니다. 파이살 알 나세르라는 인물로 중동과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그는 첫인상부터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사우디는 이런 기술을 자국에서 개발하지 않고 한국과 함께 합니까? 파이살은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는 원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유를 가장 비싸게 바꾸는 기술은 한국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원유를 팔고 싶지만 한국은 그 원유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파트너십은 서로가 잘하는 걸 합칠 때 완성됩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조차 기술력에서는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이 원유를 가졌다면 한국은 그 원유를 가장 비싼 것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는 그것을 합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샤힌 프로젝트였고 S-오일의 63%였고 중동 6개국 대사들의 공동 성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울산 야경 속에서 공사 현장의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그 성명을 비웃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기름을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사우디는 한국에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담기에 한국은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해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뉴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긴급 속보 자막을 보며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뉴스 채널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저는 짐 싸던 것을 멈추고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물목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에서는 고작 33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그 순간 무게를 가지고 눌러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여기서 무너지는 건가? 아무리 정유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고도화 설비가 훌륭해도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도 멈춥니다. 울산에서 봤던 그 거대한 정유 단지와 야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던 그 설비들이 해협 하나가 막히는 순간 침묵하게 되는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란이 사우디와 아람코 관련 선박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따라붙었습니다. 언론은 한국 원유 공급망 붕괴 위기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마스, 봤지? 이게 현실이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바닷길이 막히면 끝이라고. 결국 산유국이 갑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더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스의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4대 정유사가 즉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카자흐스탄과 오만, 브라질, 알제리 등 새로운 공급처 협의 시작, 비축유 방출 결정. 저는 시찰 중에 만났던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급망 다변화를 준비해왔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산 원유 비중이 수년 사이에 1%도 안 되는 수준에서 16% 이상으로 커졌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집요했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탈출구를 준비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박준성이 전화통화에서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미국산 원유는 좋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체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저희 설비가 중동산 중진류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산 경진류를 넣으면 고도화 설비의 효율이 떨어지고 가동률도 7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 구조 대부분이 장기 계약이라 단기간에 공급처를 전면 교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중동산 중진류를 가장 잘 처리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면 결국 한국은 중동을 완전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강함 안에 취약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울산 호텔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홍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 관련 속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해협 중 하나만 막혀도 한국의 공급망은 요동칩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 원유 부족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원유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처도 시간이 걸리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힌 바닷길은 돈으로 뚫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중동까지의 해상 거리는 약 25톤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편도로만 16일에서 22일이 걸리는 거대한 해상 생명선입니다. 그 생명선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 울산의 그 거대하고 정밀한 시스템도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사실이 한국을 약하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 취약점을 알면서도 이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온 나라라는 것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원유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것이 한국의 진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풀기 위해 한국은 조용히, 집요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하루 더 미뤘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 저는 박준성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성은 저를 울산 항구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오는 유조선이 아니라 나가는 선박들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서 그 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저 배는요? 호주입니다. 저 배는 일본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미국 서부행입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다시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성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한 해에 수출하는 석유 제품의 규모가 약 66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원유도 안 나는 나라가 기름으로 돈을 번다고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사서 가공하고 다시 팝니다. 단순 소비국이 아닙니다. 수입하고 정제해서 재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사옵니다. 울산과 여수에서 정제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호주,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 팝니다. 단순히 기름을 사다 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유를 사서 가치를 높여 다시 파는 나라였습니다. 박준성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산 석유 제품의 주요 수출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은 호주였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미국도 한국산 석유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셰일 혁명 이후 원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이 왜 한국산 석유 제품을 사가는 걸까요? 미국이 한국에서 기름을 삽니까? 미국 서부 지역은 환경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는 항공유를 자체 생산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산 항공유를 사갑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산 기름을 사간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에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동과 거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받아 정제한 뒤 아시아와 태평양과 미국 서부 시장에 공급하는 허브였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이 공급 흐름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독일 본사의 한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토마스, 미국도 일본도 결국 자국 생산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한국산이 대체제 아니야?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한스.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호주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 정유소 없이는 지금 수준의 공급망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동은 한국의 원유를 팔고 세계는 한국에서 정제된 기름을 사. 한국이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 흐름의 중심이야. 한스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편에 서서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단순 소비국으로 봤던 제가 지금은 한국의 위치를 세계 에너지 공급망 안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항구 난간에 기댔습니다. 해가 수평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고 대형 선박 한 척이 조용히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성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배는 내일 아침 호주 항구에 도착할 겁니다. 거기서 내린 항공유가 시드니 공항 급유 탱크를 채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선박의 뒤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시드니, 공항, 항공기. 울산에서 정제된 기름이 저 배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 시드니 공항에 도달합니다. 그 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그 기름을 태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일부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출항하는 선박들이 하나씩 불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들이 바다 위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에너지 지도에서 한국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비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처리국도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원유를 받아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세계에 공급하는 핵심 허브였습니다. 중동도 한국이 필요하고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고 호주도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중동 6개국 대사들이 동시에 한국을 최우선 협력국이라고 불렀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수사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중동은 한국의 원유를 팔아야 한다. 세계는 한국에서 정제된 기름을 사야 한다. 한국은 숨겨진 강대국이었다.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챙겨뒀고 비행기는 다음 날 오후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울산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홍해 상선 피격 위협, 바브엘 만데브 해협 통행 위험 경보, 세계 주요 해상 수송로 3곳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중동까지 이어지는 원유 수송 항로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아라비아해를 건너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을 지나 한국까지 약 25,000km, 편도로만 16일에서 22일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항로 위에 3개의 병목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바브엘 만데브, 말라카. 이 가운데 하나만 막혀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흐름이 멈추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 사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울산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정유단지, 그 정밀한 설비들, 그 수십 척의 유조선들이 전부 이 25,000km의 해상 생명선에 달려 있었습니다. 생명선이 끊기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들고 나가기 전에 박준성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을 직접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 해상 수송로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박준성이 잠시 바다 쪽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청해 부대가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해적 대응과 선박 호송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 척으로요? 그렇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25,000km의 항로, 3개의 병목, 그리고 그 전체를 커버하는 군함은 사실상 한 척,
수학이 맞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홍해로 우회해야 합니다. 홍해가 위험해지면 희망봉을 돌아야 합니다. 희망봉 우회의 항로는 거리가 대폭 늘어나고 비용과 시간이 동시에 급등합니다. 항로가 바뀔 때마다 지켜야 할 바다도 달라지는데 군함 한 척으로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지스함이 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양 작전 능력을 갖춘 함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준성은 잠시 고요하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 안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공장을 살리는 바닷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진짜 강대국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대국은 기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해군이 있어야 합니다. 이지스함, 보급함, 장거리 호송체계, 원양작전 능력. 한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박준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국이 조용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울산 항구의 끝자락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유조선 한 척이 천천히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해 22일을 항해해서 도착한 배였습니다. 그 배 한 척이 이 항구에 도착해야 저 공장이 돌아가고 저 배관에 기름이 흐르고 세계 어딘가에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한국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의 정유단지, 끝없이 이어진 저장 탱크들, 밤바다를 가르던 유조선들이 다시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처음 회의실에서 중동 대사들의 성명을 비웃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한스의 그 가벼운 코웃음도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일한 시선이었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독일은 기술 강국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전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산업과 에너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거기에 더해 그 시스템을 지킬 힘까지 키워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은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남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다를 지킬 힘, 그것만 갖추는 날, 아무도 한국을 을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의 중심축을 만들어 온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